비일에 쌓여있던 동아건설 돈스코이오 인양 사업의 내부문서다. 사업명 밀레니엄 2000 프로젝트. 추정 매장물 금괴 500개. 박스안이 배가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다. 울릉도 저동 앞바다 반경 16평방킬로미터. 보물선 소동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울릉도. 보물선 돈스코이호는 울릉도 토박이들에게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우리가 그러면 7살, 8살 못돼 들었으니까네 어른들인데. 아, 배에 금이 있다고요? 예. 아, 그때 또 배에 금이 있다는 그럼 있다면 했지 어른들인데. 달걀을 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촌 가정집에 와가지고 내가 가고 그 돈을 갖다 담아 놓고 가지고 어떤 돈을? 언제 우리는 언제 아, 노르는 구체적인 물증도 남아있다. 당시 러시아 군인들이 주었다는 동주전자다. 그런데 똑같은 주전자가 하나 더 있다. 기증자는 울릉도 토박이었던 독도 수비대장 홍순칠 씨다. 홍 대장의 할아버지는 돈스코이오 침몰 당시 러시아 수병들을 구해주었고 그 대가로 주전자와 금화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그래 해주고 나니까 함량이 고맙다는 뜻으로 주전자하고 동전. 뭐 나도 얼핏 봤어요. 그 큰 집에 있는 거 보니까. 어떤 동전입니까? 동전인데 저기 미국의 달러 돈 있죠. 예, 예. 그는 색깔이대. 그는 색깔인데 좀 많이 어느 정도 많이 받으셨어요? 한 말 주더라 하거든. 그 돈을 다 어찌했어요? 그 집에 아이들이 무심 애들이 있으니까 여사 못 하도록 하긴 해. 네. 그래 됐어. 80년도네요. 아, 이때가 이제 그 금괴. 금괴 때. 예. 주목할 것은 손자 홍순칠 씨가 전설 속의 돈스코이호를 현실로 끌어들인 최초의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됐다. 이 기자회견은 스시마섬 앞바다에서 건져올린 백금괴를 공개하는 자리였다. 당시 발견된 백금괴는 모두 16개. 하나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50억 원이라고 했다. 백금괴는 나이모프호에서 발견됐다. 돈스코이호와 함께 러일 전쟁에 참여했던 러시아 군함이다. 일본의 백금괴 인양 소식은 우리나라에도 빠르게 전해졌다. 그리고 홍순칠 씨는 바로 그 백금괴가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했다. 홍 씨가 이러한 주장을 하기까지에는 이즈미라는 한 일본인의 역할이 컸다. 그는 홍 씨에게 은밀한 사연을 귀뜸해 주었다. 나이모프가 침몰 직전 돈스코이로 보물을 옮겨 실었다는 것이다. 이즈미는 사사카와 회장과 홍 씨의 만남도 주선했다. 이 만남 후 보물을 옮겨 실었다는 설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그리고 최초의 돈스코이오 인양이 시작됐다. 매장량은 알 수 없지만 역시 백금괴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 배에 그 이짐이라는 사람이 거기 그 금괴가 있을 거라는 신빙성을 상당히 그 홍순칠 씨한테 많이 전해줬던 것 같아요. 울릉도 저동 앞에 예상되는 지역에 수심 100m까지는 카메라로 샅샅이 뒤졌습니다. 근데 찾지는 못했어요. 보물선 얘기를 처음으로 꺼낸 이즈미는 누구일까? 그는 자신을 옛 서적과 그림을 수집하는 단체의 회장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일본의 고서점 골동품 거리에서 그의 행적은 찾을 수 없었다. 1차 시도 실패 후 이번엔 한 기업체에서 나섰다. 울릉도 주민 김도환 씨는 당시 인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작업에 참여했다. 그는 지금도 당시의 자료들을 차곡차곡 챙겨두고 있다. 그 빛바랜 기록들 속에서 뜻밖의 사실이 나타났다. 바로 이번 동아건설 탐사에 참여한 해양연구소가 이때도 선체 확인에 나섰다는 것이다.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해양연구소는 정확한 위치를 찾았다고 했다. 그 해양연구소에서 배의 위치를 확인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했습니다. 찾아 했을 때 이제 보물선을 건질 수 있겠구나. 그러고 나 금을 건진다. 나도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죠. 당시 일본에서 들여온 최신 잠수정이다. 위치를 찾았다는 탐사 결과에 따라 확인 작업에 나선 것이다. 가운데 보이는 것이 수심계다. 잠수정은 수심 200m 아래까지 내려갔다. 보물은 손에 잡히는 듯했다. 하지만 배는 찾지 못했다. 그러자 사업주는 저등 앞 수심 300m 이내를 샅샅이 뒤지도록 지시했다. 결과는 마찬가지. 인양 실패 후 회사는 도산했다. 全然空振りです。ずっと指定される海域を全部探して美子さんを立てましてね。で美子さんがあっち行けというふうに言うたからここ潜りが違ったからそれを潜ったとか最後はもうそういう状態になったようですよ。だからもう最後はもう全然何も分かんないと。こっちも言われた通り動くだけですからね。あっち行ってくれこっち行ってくれ。 두 번에 걸친 탐사는 실패했다. 그 이후 돈스코이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돈스코이호의 실체를 찾아가는 길. 모스크바 북쪽 네바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도시 페테르부르크. 18세기부터 제정 러시아의 수도였던 곳이다. 300년 전 표트르 대제가 러시아 해군을 창설한 이래 이곳에는 해군의 모든 것이 남아있다. 돈스코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 군함 전문가를 찾았다. 니콜라이비치 씨는 해군 장성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보옌니 플로트 러시아 군함이라는 뜻입니다. 잠시 후 돈스코이호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돈스코이호는 1883년 만들어졌다. 국내에는 처음 공개되는 사진이다. 희미하게나마 뱃머리에 그 이름이 보인다. 성능 면에서 최신의 함은 아니었지만 많은 전투에 참가해 큰 전과를 올렸다. 페테르부르크에서 차로 1시간. 크론슈타트 항구는 제정 러시아 해군의 본거지였던 곳이다. 지금도 해군 기지로 사용 중인 이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 돈스코이호는 1904년 이곳을 떠났다. 일본과 전투 중인 극동 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여순항으로 떠나는 먼 항해 길이었다. 함대가 떠나던 날 황제는 친히 나와 배웅했다. 함대에 거는 기대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함대 사령관은 라제스트 벤스키 중장, 해군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관이었다. (1904년 10월 15일) 함대는 드디어 장도에 올랐다.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당시 로이터 통신은 함대의 진로를 매일매일 전 세계로 타전했다. 함대는 지중해 입구에서 두 갈래로 갈라졌다. 당시 극동으로 향한 배는 모두 64척. 그런데 희망봉을 돌 즈음 비보가 전해졌다. 여순의 극동 함대가 일본에 항복했다는 것이다. 함대는 마다가스카르 섬에 잠시 닻을 내렸다. 황제의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다. 동해안을 장악하라. 그리고 베트남에서 제3함대와 합류했다. 7달의 긴 항해. 휴식을 취하지 못한 병사들은 몹시 지쳐 있었다. 사령관은 이제 마지막 항로를 선택해야 했다. 위험하지만 가까운 대한해협으로 갈 것인가? 안전하지만 먼 태평양으로 돌아갈 것인가?
사령관은 위험한 선택을 하기로 한다. 그러나 대한해협에는 도구제독이 이끄는 일본 함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과는 러시아 함대에 참패했다. 침몰 19척, 전사자 6천여 명. 돈스코이호는 어떻게 됐을까? 일본군의 추격을 받으며 북쪽으로 다급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가 심해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해지자 울릉도로 피신했다. 함장은 배를 포기하기로 하고 저등 앞바다에 병사들을 내려놓았다. 그 당시에 여기 온 그 러시아 병사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 하나는 다칠걸레 다 눕혀놨지. 눕혀놓기는 지류가 크게 커가지고. 키가 아주 커가지고 대각선으로 이쪽으로 이래 눕혔다면 바로 못 눕히고. 그래. 야 대각선. 다음 날 아침 돈스코이호 부함장은 배를 전리품으로 넘겨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침몰시켰다. 킹스턴 밸브를 열어둔 배는 왼편이 기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전 6시 46분 돈스코이호는 사라졌다. 돈스코이호가 침몰한 지점은 어디일까? 일본군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스시메 해전사는 모두 150건 분량이다. 극비문서로 분류돼 있다. 일본군 함장들의 전투 보고서다. 돈스코이호를 끝까지 추격했던 오보로 함장은 돈스코이호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오전 6시 46분 배 전체가 뒤집혀 침몰. 침몰 지점은 울릉도 동막로에서 정동 방향으로 1해리 반. 동막로 봉우리는 해발 120m가량이라고 나와 있다. B지점이 바다에서 바라본 동쪽 막로대다. 오른쪽으로 4,000척의 높은 봉우리가 보인다. 1280m. 성인봉이다. 성인봉 왼쪽. 울릉도 동막로는 어디일까? 다행스럽게도 동막로를 기억하고 있는 울릉도 주민이 있었다. 남동 도동의 작은 마을의 남방 해안의 작은 봉우리 하면은 요 지역이 남동 마을이 맞습니까? 예, 그렇죠. 동막로로 향하는 길. 잠시 후 눈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다. 일본군이 사용했던 등대였다. 초소가 요 위에 여기 큰 초소가 하나 있었는가? 그거는 명백히 제가 아는 점 우리가 이야기로서도 그렇고 우리가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게 남아 있었거든요. 남아 있었는데. 탄피도 주고 했다며. 예, 거기에 뭐 가면은 총을 쏘고 뭐 자기들이 사격을 했는 동 그 탄알도 우리가 들어 빼 나오기도 하고 뭐. 등대에서 바라본 정동 방향이다. 여기서 1.5해리 지점. 그 지점이 1.5해리 지점입니까? 정동 방향이고. 울릉군청 지도선의 협조를 얻어 문제의 1.5해리 지점을 찾아 나섰다. 지도상에서 찾아낸 지점을 자동 항해 장치에 입력했다. 저동 항구에서 출발한 지 10여 분. 배는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일본 해전사를 근거로 한 이 지점은 동아건설의 작업 반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해양 탐사선의 도움을 받아 침몰 추정 해역의 바닷속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저등항은 수심이 낮아 2,000톤급의 선박이 접안할 수 없었다. 위험하지만 먼 바다에서 배를 옮겨 타야 했다.
해양 2005는 첨단 장비로 바닷속 지형을 조사하여 국가 해양 지도를 만들고 있다. 지난 97년에는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동해중부 해양 지도를 국내 최초로 완성했다. 진몰 추정 지점 수심은 얼마나 될까? 600에서 800m. (81년) 작업 당시 수심 때문에 탐사하지 못한 곳이다. 해저 지형 탐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중 촬영팀이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푸른 어둠이 지배하는 이 바다 어디에 돈스코이호가 수장돼 있는 것일까? 저등 앞바다는 서해안에 비해서 시야는 매우 좋았다. 그러나 가파른 바위 절벽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험한 지형이었다. 울릉도 앞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안에서 한 1-2km 정도를 벗어나면 급격한 대륙 사면을 이뤄갖고 급격한 해저 지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몰 추정 해역을 지나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수심 600m가 막 시작되는 지점이었다. 553m 저기 나오네요. 해저면에 퇴적물 지층을 보여주는 장비에 이상한 징후가 나타난 것이다. 크게는 안 나타난다. 그럼 저기 나타나는 게 굉장히 큰 물체라고 해야 되나? 약 80m의 길이에 꽂히듯 놓여있는 이 물체는 과연 무엇일까? 해양탐사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주로 유실된 로프 같은 게 저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걸 보면 길이라든지 나타나는 거 폭을 볼 것 같으면은 가장 신빙성 있는 게 유실된 로프로 인정됩니다. 예, 선박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이퍼볼라생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재 나타난 기록을 볼 것 같으면은 막대기상인데 그건 로프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지형 탐사 결과 일본 해전사에 기록된 침몰 추정 해역은 골짜기가 많고 굴곡이 심한 산악 지형이었다. 침몰선 탐사가 쉽지 않은 지형이다. 과연 돈스코이호는 이 바다 밑에 있는 것일까? 돈스코이호 탐사는 국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했다. 그동안 연구원은 말문을 굳게 닫아왔다. 지난 3월 말 해양연구원 담당자를 어렵게 만났다. 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찾아냈을까? 작년 기초조사를 통해서 금속성 물체 또는 자성 안반으로 판단되는 자기 이상체를 몇 군데 확인했습니다. 이상체가 선박인지 여부는 향후 정밀 탐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아마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전사를 보니까 1.5 해리 한 수심이 한 600에서 800 정도 되는데 맞아요? 그쯤 되죠. 600에서 800. 이번 탐사에 동원된 온누리호는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해양 탐사선이다. 돈스코이호를 찾기 위해 온누리호는 자력 탐사를 했다고 한다. 자력 탐사로 배를 확인할 수 있을까? 威力探査っていうのは比較的古典的な方法です。でこれは昔第二次大戦の頃に潜水艦を探すのに使われました。でそのメリットとしては、鉄の大きい物体これは探すことができます。でデメリットとしては、距離があまり離れるとその時期の変化が検知できなくなります。したがって大きくて鉄の物体を探す場合には磁力探査が有利です。미 해군에서 철선이 이제 침몰이 되어 있는 것을 자력 탐사를 이용을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철선이 지나가는 바로 위치 지점에서는 상당히 높은 주변 값보다 상당히 높은 이상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을 보고서 이게 여기에 뭐가 있구나 하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크기는 알 수는 없는데요. 대강 그 추측은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시작점과 끝점에 나타나는 그 진폭하고 높이 세 개를 봐갖고 우리가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나올 수는 없어요. 자력 탐사로 철선의 징후를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 연구원 측의 인터뷰를 다시 들어보자. 금속성 물체 또는 그 자성 안반으로 판단되는 그 자기 이상체를 몇 군데 확인했습니다. 자성안반은 무엇일까? 자성안반이란 철성분이 있어서 자력을 띠는 암석을 말한다. 대표적인 자성안반은 화산암이다. 울릉도는 화산암이 많은 화산섬이다. 물론 조면암이 울릉도가 화산섬이라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성안반은 아닐 것이라고 한다. 울릉도 구성한 암석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용암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한번 그 용암류가 흘러서 나오는 그 거리나 분포 면적은 상당히 광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암석 위에서 어떤 이상대가 잡혔다고 하면은 용암이 흐른 그런 양상대로 굉장히 그 광활한 지역에 이상대가 잡히는 것이 정상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배 크기에 이상대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 지질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화산암류에서 지질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금속 이상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이드 스캔 소나라는 장비를 이용하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사이드 스캔 소나를 이용해 얻은 해저 영상이다. 뚜렷하게 그 형체를 분별할 수 있다. 해양연구원은 이번 탐사에 사이드 스캔 소나를 사용했을까? 해양연구원은 사이드 스캔 소나 일종인 딥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상 징후가 나타난 지점엔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안반일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거기 조사를 이 장비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그 해저 지형이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 센서가 거기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어요. 이 자료가 네, 정확한 해저 지형을 확인한 다음에 원래 이게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그 쉽게 그렇게 투입을 못합니다. 해저 지형이 험할 경우엔 장애물을 스스로 피할 수 있는 무인 잠수정 탐사가 효과적이다. 옥포 육천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체 제작된 무인 잠수정이다. 예, 돈스코이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몇 번의 문의는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장비는 심해저, 즉 6,000m 해저, 최소한 3,000m 이상을 타겟으로 한 장비가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심해저에서는 이제 평지 기준으로 볼 때는 조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류가 없다는 가정하에 3노트 최대 속도로 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돈스코이 같은 경우는 가파른 그 해저산의 기슭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해저산 기슭에는 조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그 기슭을 따라 흐르는 그 조류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탐사에서 나타난 이상 징후는 무엇일까? 돈스코이호 침몰 이후 이 해역에서는 침몰한 철선이 없다는 것도 확인됐다. 만일 탐사를 제대로 했다면 돈스코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리가 가능해진다. 자료가 공개가 안 됩니까? 탐사한 자료가요? 본 사업은 동아건설과 대비로 체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밝히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거 뭐 징후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몇 개의 이상체가 있다. 그런 정도인데 그것도 뭐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여줄 수 없냐 이거죠. 그 내용이요? 우리 저 국정관리 산하에 있는데 그 뭐 저 그런 것을 마음대로 또 공개하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보물선의 존재를 확인했다 해도 그 꿈을 현실로 끌어올리는 것, 즉 탐사와 인양은 전혀 다른 얘기다. 2년 전 여수 앞바다에서는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다. 우리 해군이 적침된 북한 잠수정을 인양하는 모습이다.
잠수정을 끌어올린 수심 150m는 당시 세계 기록이었다. 인양 성공은 해군 해난 구조대에 숙련된 포화 잠수사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포화 잠수사들이 선체를 인양하기 위해 잠수정을 와이어로 묶고 있다. 그러나 깊은 바닷속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리한 그 선체 부분을 피해가면서 굉장히 그 무거운 잠수 장비를 메고 그 수중에서 잠수 작업하는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그다음에 그 수온의 차가움으로서 그 잠수사가 그 작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함으로 해서 신체 피로도가 빨리 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현재 포화 잠수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나 저희 한국 해군의 능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에서 300 선호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스코이오 침몰 추정 지점의 수심은 600에서 800m. 포화 잠수로서는 인양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 침몰선 인양업체인 이 회사는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이 공동 출자에 설립했다. 지난 95년 시프린스호 인양에도 참여했다. 6,000톤급 선박 인양은 대형 크레인이 필요하다. 일본엔 없고 미국과 유럽에 있다고 한다. 수심 200m만 돼도 하루 경비 7천만 원 이상. 게다가 작업 일수는 예측할 수도 없다. としては非常に興味は惹かれますけども、実際こういう作業をやるなるとどうしても莫大な費用が伴いますので、それをカバーできるようなそういうものが結果として得られないと、そういう作業は継続してできませんので、こういう深度で作業をやるということに関して非常にリスクも伴いますし、やっぱり夢のような、我々からしてみれば夢のような話ではないかというような気がします。 과연 돈스코이호에는 막대한 인양 비용을 감당할 만큼 보물이 실려 있는 것일까? 이번 탐사는 경제성을 제일로 치는 기업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제 관심은 금괴의 양으로 좁혀진다. 러일 전쟁 당시 스시마 해전의 격전이 벌어졌던 것. 돈스코이호 금괴 이야기는 이 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군함 나이모프호에서 시작됐다. 스시마섬 킨 마을에서 9km 떨어진 해상.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는 경보음이 울리자 어군 탐지기에 큰 물체가 나타났다. 나이모프호였다. これが軍艦、これが海底やからね。これが軍艦の高くなったとこ。でそれの上見て魚がついた群れとるやつ。 이 바닷속 수심 95m에 묻혀있는 나이모프호. 러시아 함대에 막대한 군자금을 싣고 있었다는 소문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일본 국회도서관 특별실. 이곳에 일본의 단 한 권뿐인 스시마 근대사가 보관돼 있다. 스시마 해전을 비롯해 1900년대 초 스시마의 역사를 상세히 기록한 책이다. 나이모프호가 보물을 싣고 있었다는 기록은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이 책에 따르면 나이모프호가 보물선임을 처음 알린 사람은 킨마을 촌장 겸 의사였던 다카라베 씨다. それで元気になってどんどんロシアへ返してで最後に残った水兵が証拠か艦長か知りませんけれど
多くの水兵を助けてもらって、何もお礼のしようがない裸一つだということで、実はただ一つこれは大きな国の秘密だけれど、軍艦には多くの金塊を積んでおると。でなんとか引き上げてお役に立ててください、これがお礼の言葉ですと言って本国へ帰っていった。 나이모프의 보물이 세상 밖으로 처음 나온 것은 지난 1980년이다. 외국의 포화 잠수부들이 대거 동원된 인양 작업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됐다. 침몰한 지 75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나이모프호. 그리고 배 밑바닥에서 그들은 뭔가를 인양했다. 당시 인양업체는 그것이 백근계라고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것은 모두 16개. 주최 측은 나이모프호에 백근계 말고도 엄청난 보물이 실려 있다고 밝혔다. 당시 소련 타스통신은 주최 측의 발표를 이용해 기자회견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보물의 가치는 우리 돈으로 80조 원. 소련은 나이모프호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나이모프호 인양 사업은 곧바로 소련과 일본의 외교 분쟁으로 번졌다. 결국 소련의 강력한 항의로 인양은 중단됐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자회견 한 달 후 이 백근계의 진위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실제 백근계의 비중과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나이모프호에서 발견된 사각 금속괴는 무엇일까? 80년 당시 협상 과정을 주도했던 소련 정부의 정보 책임자들을 만났다. 그런데 그들은 당시 백근계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Больше ничего. Да, японцы прекратили возню, все, и закрыли это дело. Это вопрос был закрыт. У меня очень много знакомых, моих друзей работали в тот период в Японии, работали переводчиками у Полянского, и ни один из них... Ну, такой вопрос, как вопрос о золоте, он не мог быть решен вне КГБ. КГБ обязательно бы... 일본에서 백근계라고 추정한 이유는 금속괴에 새겨있는 문자 때문이었다. 그런데 의외의 장소에서 그 문자의 비밀을 푸는 중요한 단서가 나타났다. 러시아 중앙해양박물관에 전시 중인 오로라호는 스시마 해전에 참가한 함대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군함이다. 오로라호는 당시 마닐라로 도주했다가 1년 후인 1906년 러시아로 돌아왔다. 그 오로라호의 갑판 위에서 눈에 익은 3개의 문자를 발견한 것이다. F, P 그리고 G. 나이모프의 금속괴에 새겨진 것과 같은 배열, 같은 문자였다. Да. Общество франко-русских заводов в Петербурге. Да. Вот на этом заводе и как раз Аврора была спущена на воду. Балласт. Балласт? Да, я думаю, сейчас я уточню. Балласт – это такие чугунные чушки, которые на каждом корабле укладывают, чтобы его, значит, вывести, чтобы он плавал нормально, понимаете? 무게 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비라든지 자갈이라든지 뭐 콘크리트 같은 걸 이용해서 배 밑바닥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첫 문자를 기금, 마지막 문자를 금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그것은 러시아어로 선박을 만드는 프랑스 러시아 합작회사의 머리 글자였다. 지금도 이 회사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선박을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나이모프호에서 발견된 것은 무엇일까? 나이모프호 보물 인양 사업을 벌인
사사카와 재단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들은 백금괴를 부인했다. 아, お亡くなりました笹川先生が金塊を取ったということ。全くございません、そういうことは。 스시마 섬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보물선 나이모포호의 전설. 하지만 스시마 주민들이 그 전설을 확인한 것은 나이모포호에서 인양했다는 이 대포가 전부다. 例えば笹川さんが対馬に当時来ました。で笹川さんが来られて言われたことは、金塊がもし上がったら対馬に日本海海戦の記念館を建ててやろうという話まで出たんですけど、それも立ち消えになってるわけですね。まあ結局そうですね、結論として言えることは謎に包まれた夢とロマンの話だった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ですね。いまだに地域の人も狐につままれたような気持ちだということでしょう。이것이 나이모포호에서 인양한 유물들이다. 일반인에게 공개됐던 이 유물들은 수병들이 사용하던 식기류가 대부분이다. 백금괴는 없었다. 나이모포 백금괴 소동은 돈스코이오 보물선 이야기와도 깊숙이 연관돼 있다. 나이모포호의 보물을 돈스코이오로 옮겨 실었다는 소문 때문이다. 과연 무슨 보물을 옮겨 실었다는 것일까? 일본인들이 나이모포호에서 가장 기대했던 보물은 백금괴가 아니라 금화였다. 금화 이야기는 스즈키 교수로부터 흘러나왔다. 그는 40여 년을 나이모포 금화를 찾는 데 매달렸다. 스즈키 교수는 금화 5,000파운드를 담은 상자 5,500개가 있다고 믿었다. (1932년 11월 28일자) 뉴욕타임즈는 나이모포호가 당시 화폐 가치로 5,300만 달러의 영국 소브린 금화를 싣고 있다고 전했다. 너일 전쟁 당시 군자금으로 실었다는 소브린 금화다. 만일 나이모포호에서 돈스코이오로 옮겨 실은 보물이 있다면 이 소브린 금화일 것이다. 그 화폐 가치로 본다고 하면 어떤 금의 무게나 금의 순도 등이 정확히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유통수단으로 쓰일 때 상당히 어떤 신뢰가 있는 그런 화폐로 쓰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즈키 교수의 주장대로 5,000파운드 상자 5,500개면 무게가 얼마나 될까? 220톤이다. 과연 금화 5,500상자를 돈스코이오에 실을 수 있을까? 설계도를 통해 그 가능성을 점검해 보기로 했다. 먼저 5,800톤급 군함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무게는 얼마일까? 많은 양의 화물이었다 그러면은 위에 실었을 때 설계 기준을 만약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맥시멈 한 200톤 미만일 거로 생각은 됩니다. 100톤에서 200톤 정도 수준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옮겨 실었다면 실을 만한 공간은 있는가? 돈스코이와 동급인 수량함인 우루라호의 내부를 들여다봤다. 가장 공간이 넓은 기관실, 선박의 창고들은 보통 이곳에 있다. 꽉 들어찬 동력 추진 장치들. 그 많은 상자를 실을 만한 공간은 없어 보인다. 이곳이 기관실에서 유일하게 빈 공간이다. 그러나 지금은 비어 있지만 당시엔 석탄이 가득 차 있었다. Возможно ли спрятать какие-то золотые мешки или золотые ящики, что ли? Нет, ну зачем?
또 하나의 공간이 있다면 군함의 뒤쪽이다. 이곳엔 장교들의 사무실과 숙소가 모여 있다. 작은 방들이 장교가 쓰던 사무실이다. 이 공간에 5,500상자를 놓기에는 불가능하다. 복도 맨 끝방이 함장실이다. 방문관 측은 함장실만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곳에도 빈 공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신 함장실에는 철제 금고가 있다고 한다. А так вот все корабельное находилось в том корабельном сейфе, который охранялся. Специально был человек на корабле, офицер, который распоряжался вот этими деньгами. 군함 내부에는 금화를 실을 만한 곳이 없었다. 이제 남은 곳은 한 군데, 바로 갑판이다. 양이 만약에 굉장히 많았다 그러면은 또 전쟁 중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기 갑판에 신속하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위치에 적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됩니다. 세 번째 의문은 전쟁 중인 상황에 어떻게 옮겼을까 하는 점이다. 일본 해전사에 기록된 나이모프호가 침몰하기 전날 밤 상황이다. 밤 8시 이후 새벽까지 9시간의 행적이 나와 있지 않다. 침몰 전 돈스코이호를 만났다면 사라졌던 이 밤 시간일 것이다. 나이모프호는 이미 큰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하지만 군함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침몰을 늦출 수 있도록 여러 장치가 고안돼 있다. 공간을 차단하는 격벽도 그 중에 하나다. 나이모프호가 침몰을 지연시키며 해상에서 돈스코이호로 금화 상자를 옮겨 실었다면 방법은 한 가지가 있다. 소형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한다. もうそういう時にですね、そのナヒモクからドンスコへの物資輸送を行うとすれば、確かにかなり重要なものを移し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予想がつきますけどね。ただ実は海戦が起こった27日、28日っていうのはあまり天候が良くないんですね。波がかなり高い方で。そして小型船の活動が難しかった時です。 그렇다면 그날 밤 나이모프호와 돈스코이호는 정말 만났을까? 돈스코이의 행적을 추적해 보았다. 러시아 국립해군 문서 보관소는 300년 러시아 해군의 모든 기록이 보관돼 있는 곳이다. 우리는 돈스코이와 나이모프에 대한 모든 기록을 요청했다. 전쟁이 끝난 후 러시아로 돌아온 승무원들이 취조를 받은 기록들도 남아 있었다. 함장이 남긴 기록을 통해 확인하려 했지만 함장 레베데프는 포로로 잡힌 후 일본에서 사망했다. 부함장의 취조 기록을 통해 그날 밤 돈스코이호의 행적을 확인하기로 했다. 부함장은 그날 밤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해가 지자 일본 군함이 공격을 시작했다. 우리는 전속력으로 알레그호와 오로라호를 따라갔다. 밤 10시경 안개 때문에 오로라호를 놓쳤다. 함대를 이탈한 것이다. 일본 군함이 또 우리에게 포격을 가해왔다.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고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났다. 함장이 긴급 장교회의를 소집했다. 모두가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자고 결정했다. 밤 10시 반 일본 군함이 탐조등을 비추며 또다시 포격을 가해왔다. 우리는 이를 피해 항해를 계속했다. 자정이 넘어 13노트로 진행했는데 베도부이호와 그로즈니호가 뒤를 따라왔다. 돈스코이호 군종신부였던 뼈트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다. 5월 27일 저녁 오로라호를 놓치고 혼자가 됐다.
우리 사령관은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적의 봉쇄를 무사히 뚫은 우리는 전 속력을 다해 밤새 앞으로만 달렸다. Корабль, с которого якобы что-то могло выклинить. Кроме того, как показывают материалы, значит, исследований, в бою адмирал Нахимов и Дмитрий Донской, они не имели боевого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они не рядом сражалис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돈스코이를 포함한 당시의 러시아 함대는 과연 막대한 군자금을 싣고 떠났는가? 1904년 극동에서 발발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자 황제 니콜라이 2세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로 한다. 러시아 해군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다. 강요들은 승산 없는 싸움이라며 반대했지만 황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함대가 갑작스럽게 꾸려졌다. 동원된 수병은 14,000명. 훈련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신참이 대부분이었다. 급속히 급조한 부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수병들도 부족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수병도 모집했고 예편된 사람들을 다시 소집을 했고 4개월 만에 급조시켰으니까 그 시위만 무력 시위만 했던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힘이 없었습니다. 급조된 함대가 공식적인 첫 훈련을 한 것은 마다가스카르에서였다. 그러나 생각보다 상황은 훨씬 나빴다. 훈련은 엉망이었다.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라제스트벤스키 사령관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황제에게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의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짜리 정부도 보는 것입니다. 봄에도 불구하고 강행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얘들은 하나의 소모전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짜리가 애지중지 아끼는 함대였다면 오히려 그럼 철수해라. 이미 뭐 승산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겠죠. 당시의 사령관 작전 명령서다. 이 내용을 보면 군자금을 많이 실은 특별한 함대가 아니었다는 것은 더욱 확실해진다. 함장들에게 긴급 자금을 신청하라고 했지만 액수는 해군성과 재무성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다. 그것은 뭘 뜻하냐면 돈을 많이 신청하지 말아라. 영국의 파운드 그 말을. 그건 해군성과 재무성의 결정에 따른다. 신청을 하되 요 이야기는 결국 적은 액수만 신청해라. 아주 필요 불가피한 액수만 신청하라 이런 뜻입니다. 러시아 국립 아카데미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학술 연구기관이다. 우리는 이곳 전쟁사 센터의 책임자인 구마네프 박사에게 러일 전쟁 당시에 전쟁 경비 지출 내역에 대한 검토를 부탁했다. 총 전쟁 경비는 약 70억 루블. 그러나 함대 특별한 군자금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То же самое и об этом. Мн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я пересмотрел еще раз огромнейшее количество в библиотеке, я посвятил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и у меня была гора книг, я искал хотя бы упоминание слова «gold», «золото». Нет этого, даже слова не упомянуто. Расходы были на войну огромные. Обязательно в отчетах бы было сказано, к сожалению, вот средства большие финансовые погибли, даже не упоминая корабль, погибли в этом Цусимском сражении. 드미트리 돈스코이 호는 금괴를 싣고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했는가. 마지막으로 러시아 국립해군 문서보관소의 공식 기록을 통해 최종 확인했다. Нет, вы знаете, как и на других кораблях,
Тихоокеанской 2-й и 3-й эскадр, никаких грузов золотовалютных не было. Но, то есть денег, принадлежавших лично членам команды, в том числе, значит, это самое, и бумажных денег, и валюты, мы знаем, что, вот, скажем, на Нахимове было 1686 фунтов стерлингов английской монетой, которые были розданы офицерам корабля с тем, чтобы спасти эти суммы, и имеются сведения, кому сколько было роздано. Вот. 러시아의 공식 기록 어디에도 돈스코이호가 금괴를 싣고 있다는 기록은 없었다. 그리고 일본의 전쟁 관련 기록에서도 역시 찾을 수 없었다. 러시아 취재 마지막 날, 문서보관소 관계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들려주었다. 지난해 2월, 동아건설과 해양연구원 관계자가 이곳을 다녀갔다는 것이다. 그들이 받아간 문서다. 그러나 금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당시 그들이 받아간 문서 내용은 돈스코이호의 침몰을 확인해주는 역사적 사실뿐이었다. 금괴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어디 특별히 나온 게 없죠? 없어요. 이 자료 이런 거 고증 자료에는 전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뭐 구전을 통해서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만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어디 문서상에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동아건설 파산하러 가겠어요. 그렇죠. 당장 그걸 이용해서 살려야죠.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우리 연구원의 임무는 침몰 선체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보물선 여부는 우리 연구원에서 확인할 부분이 아닙니다. 보물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역사학자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었다. 워크아웃 중이던 회사가 어떻게 소문만 믿고 수십억 원이 드는 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까? 처음 사업을 기획했던 관계자들은 현재 모두 회사를 떠난 상태다. 그 가운데 한 인사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그 시공사라는 게 내부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게 해서 나중에 돈이 될 건지, 나중에 우리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걸 검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검토를 했단 말이죠. 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배만 나오더라도, 배만 있다라든지 해서 배만 건져치더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만약에 뭐 러시아한테 이걸 그냥 줄 테니까, 뭐 자기네 달라 그러면 줄 테니까 러시아 개발권을 달라든지, 뭐 이것도 다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물에 대해서는 동아건설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 말씀이나요? 아니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죠. 있으면 수수용 나타나면 좋은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보물을 부수적인 것으로 봤다는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 동아건설의 사업 계획서를 보면 막대한 양의 유물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현실성이 낮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 배경이다. 보물선 소동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동아건설로서는 금괴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어떠한 역사적 근거도 없음을 이미 알고 있던 시점이다. 보물선 발견설로 가장 큰 파장이 있는 것은 주식시장이었다. 보물선 보도와 관련해 증권거래소에서 공시를 요구하자 동아건설은 탐사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후 주가는 무려 17번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주식 흐름에 대한 조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동에는 국가기관도 한몫했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는
돈스코이호의 소유권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탐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 시기여서 배를 찾았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 특히 공신력 있는 국가출연연구원이 탐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결과에 대한 신뢰감을 더해주었다. 탐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물선은 더 이상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바닷속 보물찾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와 함께 소유권 문제가 국가 간 외교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특히 군함은 자국 영토로 봐야 한다는 국제 관례 때문에 인양을 해도 소유권을 둘러싸고 외교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다. 가령 우리가 인양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 소유권 자체는 사실은 군함의 경우는 그 패전국이나 전승국에 있다는 게 밖에 일반적인 관료고 밖에는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졌다면은 밖에 예로 보면 건진 데 필요한 실비 보상만 받는 이런 게 일반적인 예죠. 우리나라 연안에 빠진 배만 해도 3천여 척. 그 위치가 정확히 표시된 책자까지 나와 있다. 지금도 7곳에서 발굴 조사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간의 욕망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물선 이야기. 외국에서는 인공위성까지 동원될 정도로 과학화되고 있지만 보물선 찾기는 여전히 확률이 낮은 게임이다. 러일 전쟁 후 100년을 떠돌던 돈스코이호 금괴의 비밀은 그러한 보물선 얘기의 진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다.